이제 인플레 환경이다 보니까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게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5년부터 주식을 했지만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가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IMF 때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그다음에 9.11 그다음에 금융위기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모두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이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히려 2012년부터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네. 성장 빼고는요. 그러니까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이 3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과연 무너질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작년까지 지속됐다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런 3저 환경이 지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로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으로 본다 그러면 환경은 또 바뀌게끔 마련이다라는 거고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거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전쟁의 이제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상당히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나 인플레이션이 있을 만한 환경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라든가 아니면 곡물 가격이라든가 전체 이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면서 한 단계 더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왔는데 한 번 더 내린 그래서 뚝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이 생기는 역할을 전쟁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막 40년 만에 처음 오는 뭐 이런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이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처음 경험을 해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이제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바뀌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유심하게 보는 그런 지표들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야지 이제 유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한 $20 정도 WTI 기준으로 $80 이하로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높아도 주가는 갈 수 있고 물가가 낮아도 갈 수 있는데 그게 급작스럽게 변할 때 시장은 충격을 받고 주가는 무너지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적응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쟁도 어느 정도 종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유가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게 미치면서 또 금리 인상폭도 어느 정도는 픽아웃하고 그러면서 달러 강세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보다는 확실히 내년은 환경이 좀 좋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 요인들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누령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그런 마찰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화돼 있고 산업도 굉장히 그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꺾이거나 이럴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을
흡수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거나 이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돈은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은 많고 코로나도 또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응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를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네. $80 이하로 네. 내려가면은 조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내년부터 좀 분위기가 네. 괜찮아질 거다. 네. 지금보단 나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주식시장은 좀 약간 선반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즘 또 주식시장이 약간씩은 분위기가 네. 최악은 벗어난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들기도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예. 좀 주식을 조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는 매수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바이오를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바이오를 보면은 시장을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급락을 했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의 바이오텍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먼저 떨어진 건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먼저 떨어졌는데 한 6개월 후에 미국 주식들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폭이 훨씬 더 깊었어요. 미국 쪽이. 그런데 6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 기준입니다. 바닥에서 100% 올라온 종목이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벌써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고점 대비 90% 내지는 80%까지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0짜리가 $4가 됐다가 지금 $8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닥은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바닥은 쳤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해도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주식 중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또 책 바이오머니가 온다라는 책을 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왜 바이오인지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바이오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이오텍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조금 사정이 다르죠. 빅파마는 굉장히 몇십조 원의 자금을 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빅파마 전 단계가 바이오텍인가요? 바이오텍, 바이오파마, 글로벌 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바이오텍. 바이오텍이 가장 작은 거고요. 바이오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텍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한동안 이제 물가 상승이 지금도 그렇지만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금리 인상폭이 거의 50bp 얘기하다가 75bp, 지금 100bp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급작스럽게 금리를 인상시키다 보면 바이오텍들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했냐면 거의 견디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기술이 있건 없건 간에 전체 다 무너지는 사태가 한번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90% 그리고 아주 기술력도 튼튼하고 자금도 2년에서 4년 사이 쓸 돈까지도 다 들고 있고 임상 데이터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도 78%까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코인하고 비슷하네요. 코인하고는 확실히 이제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네. 주가 빠진 거 보면 정말 코인처럼 빠진 거죠. 네. 네. 향후에 이제 올라올 때는 가장 먼저 빠진 게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부터 올라온다는 사인을 주려면 바이오텍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오텍이 이제 금리에 의해서 전체가 다 모든 게 휘둘리느냐,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혁신이 바이오에 있느냐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혁신에 대해서 시장이 잠시 의심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 이제 기간이 된 거고, 그게 미국에서는 6월 중순 정도부터는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죠.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신약을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들은 적어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신약을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을 시장이 좀 갖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은 바이오텍은 바닥을 쳤고 주식은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 그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혹시 기업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해를 도울 텐데요.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2016년까지의 M&A, 그 바이오 업계에서의 M&A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센싱,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의 투자 규모라든가 IPO, 기타 딜 같은 규모가 이거는 2016년하고 2017년부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딜들이 있었다. 투자가 있고 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이제 기술적인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제 기술을 사고 팔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세포 치료제는 2016년 조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는 2017년부터 임상 파이프라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병을 내가 고치겠다. 약이라는 거는 병을 타겟팅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로 특정한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들고, 이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FDA에 각각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데이터들은 승인을 받은 거. 예.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전임상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유효성과 그다음에 독성들, 그다음에 쥐실험까지, 독성 실험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기간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2010년 초에 뭔가가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게 되게끔 하는 그런 기반 기술들이 나왔구나 하는 거를 아주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크리스퍼 카스9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겁니다. NGS. 네. 네. 그래서 NGS라는 게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2003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를 수조 원을 들여서 10년 정도 걸려서 한 사람의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든 거죠. 그 지도라는 게 시퀀싱을 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30억 개의 염기 순서를 밝혀낸 거죠. 그런데 한 사람 거에 그 염기 서열을 밝혀냈다고 해서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비교하면서 약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됐는데 약으로 만들 단계는 안 된 거죠. 그 전에는 NGS는 아니겠죠. 이게 NGS가 201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사용했던 시퀀싱 하는 기술은 10년 정도 굉장히 오랜 동안 해야지만 이제 유전자 서열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구에도 맞지 않고 거의 이제 화성을 몇백 년 걸쳐서 우리는 가고 여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유명무실한 그런. 예, 맞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NGS가 들어오면서 연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크리스퍼 카스9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툴젠도 연구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퍼 카스9이 나온 게
2012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술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신약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게 2017년부터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하나를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임상 파이프라인이 들어와 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10%가 조금 안 됩니다. 대충 이제 한 9%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런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포 치료제라든가 siRNA 같은 거는 경우에는 15%, 뭐 13% 이렇게 10%를 훌쩍 넘는데, 다른 이제 암이라든가 이런 저분자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그 모달리티 기술 관련해서는 성공 확률이 5% 뭐 3%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면 한 9%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부터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조기 승인 나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2024년부터는 2017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그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약이 돼서 나오는 실제 약이 돼서 실제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약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를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예. 계속 어떻게 보면 2018년은 좀 유독 이렇게 좀 튀었던 거고요. 튀었던 거고 계속 우상향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판되는 약이 많아지는 거고. 예, 그게 이제 대충 우리가 신약이 개발되는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뭐 12년, 13년 이렇게 이제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희귀질환 쪽을 되게 타겟팅하는 게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승인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2024년부터는 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연구가 시작된 게 거의 2012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올해로 보면은 벌써 한 뭐 7, 8년 이렇게 온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온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 5년 이렇게 지나면 결실을 맺는 약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NGS랑 크리스퍼 카스나인이 거의 바이오에서 이렇게 한 획을 긋는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연구자들은 논문이라든가 그런 그 이제 기사들 이런 걸 보면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연구는 NGS의 덕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NGS가 안 나왔다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인간의 유전자보다도 더 많고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폭이 넓은 거죠. 그래서 연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NGS로 보고 그다음에 크리스퍼로는 유전자를 실질적으로 크리스퍼 카스나인으로 잘라가면서 이 유전자를 잘랐을 때는 쥐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떤 기능이 망가지는지를 이제 연구 개발하면서 유전자의 기능을 점차 빠른 속도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NGS, 그 다음에 크리스퍼 카스나인,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쓰는 PCR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조합 DNA 같은 합성 생물학 쪽이 급작스럽게 최근에 이제 발달하면서 연구 개발이 기존에는 어려웠던 게 가능하게 되었다. 진짜 2024년부터 그 약들이 막 나온다고 하면 진짜 바이오머니가 오는 거네요. 진짜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마음 같아서는 실제로는 바이오머니가 왔다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지금 눈이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바이오머니가 2024년에는 굉장히 명확한 논리로 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NGS 그다음에 크리스퍼 카스9으로 쭉 그 연구 개발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 연구 개발한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임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입니다. 세포 치료제 쪽이 조금 더 빨리 이제 카티라고 해서요. 조금 더 이제 빨리 연구가 됐고, 그러면서 T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카티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출발을 했고, 지금도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거의 폭발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숫자가 이제 급증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네. 그런 기업들, 네. 기술력과 인플레를 이길 만한, 네. 금리 인상을 이길 만한 네. 그런 기업들을 좀 저희가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의 그 임상이 앞서 있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축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환경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는 회사들은 아마 자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금리가 괜찮은 기업들을 걸러내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어떤 기술이냐면 크리스퍼-카스9과 관련한 유전자 편집과 관련한 기술들,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 T세포 치료제나 특히 우리나라도 잘 하고 있는 NK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메신저 RNA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생산 쪽에 하고 있고요. ST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siRNA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항체 쪽도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모달리티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을 다른 쪽으로 조금 바꿔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중항체라든가 그 다음에 ADC라는 그런 모달리티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으로 치자 그러면 지금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이제 인비보로 인체에 생체에 직접 약물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있는 그 유전자를 직접 이제 유전자 두 줄을 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아예 기능하지 못하도록, 유전자가 기능하지 않으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기형적으로 찌그러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 전에는 만들어져서 우리 뭐 심장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신경 조직에 쌓여서 아주 무서운 질병을 만드는 그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인텔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이제 그 항체를 말씀드렸는데, 항체의 그런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비나스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프로탁이라는 그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임상 진입한 그런 회사가 없는데요. 이 프로탁이라는 거 이제 세포마다 재활용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찌그러지거나 잘못 이제 만들어진 그런 단백질은 이 재활용 센터에 다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문서 파쇄기처럼 다 잘게 쪼개서 다시 이거를 원재료로 우리 세포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럼 활용도가 98%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몸은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5%만 음식으로 먹고 나머지는 이제 안쪽에서 다시 이제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활용 센터를, 프로테오즘이라는 재활용 센터를 활용해서 아주 문제가 되는 그 단백질을 아예 그냥 갈아서 없애버린다. 그런 그 모달리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아비나스라는 회사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트라는 그 NK 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페이트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유전자 가위하는 툴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NK 세포 한다는데 우리나라에도 GC셀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NA 쪽 하고 있는 올릭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레고캠 바이오도 ADC로
알테오장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은 미국 바이오 기업에는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아르비너스, 페이트. 한국 바이오 기업에는 지시셀, 툴젠, 올릭스, 알테오젠. 네. 책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디테일한 사항들은 책을 꼭 읽어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하기가 조금 무서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 또 막 이렇게 70%, 90% 또 막 하락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개별 기업 말고 네. 좀 ETF 같은 걸로 좀 접근하는 방법도 네. 혹시 있을까요? 네. ETF 이제 위험한 것들을 다 모아놨을 때 뭐 안 위험하냐? 그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ETF도 바이오 ETF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빅파마들만 모아놓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는 바이오텍하고는 전혀 지금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5%, 7%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약가를 올려서 손익계산서를 손상시키지 않을 그런 능력들이 다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아까 이제 설명들을 쭉 드렸는데 이제 바이오텍들이 연구개발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NGS 그다음에 크리스퍼 카스9 이 가격들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대학 연구소에서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누구든지 정말 이제 조금 이제 과장되게 해서 머리가 있는 그런 이제 과학도다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쉽게 내가 구하거나 아니면 빌려서 아니면 의뢰를 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격이 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기술의 혁신이 주로 빅파마들이 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연구소 안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60%에서 70%의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 전부 다 바이오텍, 그 다음에 뭐 MIT라든가 하버드 같은 그런 연구소들에서 벌어지고 있고 빅파마는 뭐를 하냐? 좋은 기술들을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뭐 NK세포 치료제, 크리스퍼 카스9부터 해서 ADC 이 모든 기술들이 빅파마가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바이오텍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빅파마들은 좋은 기술들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계속 골라서 흡수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바이오 성장하는 거를 온전히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ETF 중에 XLV라는 굉장히 그 빅파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ETF 비용도 굉장히 싸면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가 출렁거리는 거 싫고 정말 장기간 한번 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바이오텍들로 굉장히 그 주가 변동성이 크지만 2024년도에 큰 실적 장세가 한번 올 때 몇 배 한번 그 주가를 향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놈이라든가 아크지 같은 ETF를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이번에 떨어질 때 거의 한 80%까지 떨어지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상당히 더 큰 폭으로 몇 배 뛸 수 있는 그런 또 힘들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한 개의 종목 그 주식이 임상을 성공할 확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또 묶어놨을 때는 굉장히 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2024년을 대비한다 그러면 ETF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XLV 같은 경우는 이제 빅파마가 위주로 좀 들어가 있어서 막 10배, 20배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는 그런 건 좀 어렵고. 한 30도에서 35도 방향으로 일자로 계속 우상 향해서 올라갑니다. 네. 그 빅파마라고 하면은 좀 어떤 그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뭐 파이자라든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요. 에피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더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더나는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모더나는 빅파마는 아니고 바이오파마 정도 됩니다. 그 중간이 중간입니다. 중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력적으로 한 25조 이하는 이제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바이오머니가 온다라는 이제 책을 읽고 네. 여기에 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의 미래 자산을 결정할 키워드. 네. 그래도 이게 자산이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야 되잖아요. 네네. 한 100%에서 예.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예. 이렇게 바이오에 좀 넣으면 좋을까요? 네. 제 생각은 바이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바이오는 잘 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잘 돼야 되고 약들이 많이 이제 희귀 질환 질병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약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런데 좀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 1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네, 좀 안 좋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1세대 바이오 창업자들이 계시고, 그럼 뭐 이제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런 그 회사들도 있죠. 근데 2세대, 3세대로 지금 오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감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성장하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앞으로 많이 이제 해나가야겠지만 성장 속도로 봐서는 바이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성장 속도 면에서는 처질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이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도 전적으로 이제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바이오 메가 펀드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그 펀드가 생기면서 지금 자금이 조금 어려운 그런 기술력은 있는데 어려운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가펀드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국내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협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붐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전체 산업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를 그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을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빨리 사야 되겠는데요. 메가펀드 만들어지기 전에 사나야 싸게 사서. 예, 항상 보면은 그 준비 단계를 좀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2023년이고 내년 초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유전자 가위 하는 회사가 드디어 유전자 가위로 치료제를 하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아마 그 한번 바람은 불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주식 자산에서 반드시 바이오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되느냐 묻는다면 3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ETF, 안전한 ETF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뭐 개별 주식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2024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30% 중에서 미국하고 한국하고도 좀 비중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5% 정도에 불과하고요. 미국이 거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매출액 기준이고 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거의 6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은 거의 성공할 수 없다.
투자할 그런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70%는 미국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GC셀도 이제 기술 수출을 굉장히 조 단위로 크게 한 회사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 다 합쳐서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한해서 글로벌 반드시 30% 정도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2024년 바이오머니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식 포트폴리오 가운데 30%는 한번 고민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실천까지 옮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내용 외에 조금 더 뭐 말씀해 주실 것이나 조금 중요한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개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바이오는 좋은데 그게 이제 성장성이 있어 보이고 괜찮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이런 게 조금 1세대에는 없었지만 2세대, 3세대에 가면서 뭐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렇긴 하지만 비전공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접근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도 이제 비전공자로서 공부를 해보니까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너무 이제 다 분산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좀 일단은 그러한 지식들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포에 대한 그 지식을 갖는 게 굉장히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전부 다 세포 안에서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면서 있는 거예요. NK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포와 관련된 얘기고 크리스퍼 카스9 그것도 세포 안에 있는 핵과 그 안에 있는 단백질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와 그 안에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막에 가서 이제 붙으면은 막단백질 수용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그 세포와 관련된 지식들을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아주 재미있게 우리나라 주요한 기업들의 그런 인상 기전 어떻게 약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재미를 가지면서 네.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는 우리 몸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돈을 떠나서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책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이게 바이오 하면은 좀 너무 어렵고 네. 생소하고 난해해서 아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이게 파트 1에 보니까 바이오 혁신을 이끈 4대 기반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이오 공부의 지름길로 세포를 먼저 공부하라 네. 이렇게 확실하게 처음 시작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딱 이해를 하니까 네. 그 위에는 이제 이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라고 네. 방향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다 병렬로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네. 무질서하게 했다면은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책 감사드리고 꼭 기회를 많은 분들이 잡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좀 네. 궁금한 게 하나 좀 생겨서 네.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게 이제 이 책 좀 떠나서요. 네. 투자의 전반으로 좀 가서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좀 들어오신 분들은 하락장을 이렇게 길게 처음 좀 맞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좌도 보면은 이제 거의 뭐 30%는 기본이고 많게는 뭐 50% 60%까지도 빠지신 네. 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에게 네. 좀 앞으로 투자를 또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IMF부터 그런 위기 단계들을 몇 번 거쳤죠. 그 다음에 뭐 9.11 사태에도 굉장히 쇼킹했고.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모습들을 달리해 오는데 투자자가 반응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때마다 현상은 다른데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내용은 지금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당시는 아마 매니저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펀드 매니저들은 작년 말에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응들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서는 시장을 이기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 시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종목을 투자하는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종목을 갖고 펀더멘털이 그렇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안고 무너져서 지금까지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주식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주식들을 들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하락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주식을 보실 때, 핵심 내가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갔는지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 주가보다는 그 핵심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경쟁력이 과연 변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변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걸 들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경험상 처음 했을 때 얘는 이런 경쟁력이 있어서 한번 잘 이 주식은 좋아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서 샀던 주식은 그렇게 실패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의 논리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명확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논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뀐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환경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끝날지 어떨지, 그다음에 미중 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발전할지, 더 나빠질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코로나와 전쟁은 갑자기 끝날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변수를 갖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은 내려놓고 기업의 경쟁력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네. 아까 뭐 바이오텍도 미국의 투자자들은 정말 90%, 80%까지는 그 좋은 주식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좋은 주식들이 80% 떨어졌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8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힘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식을 하실 때는 지금 이번 기회를 되돌아보면서 주식을 살 때 그 논리 이런 것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 바뀌는 거는 저의 마음이 바뀔 뿐이지 대부분은 잘 안 바뀝니다. 그 종목들 논리들도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친한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이런 시장을 맞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바뀌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주식을 자주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진득하니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힘으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종목을 기술력 있는 업체인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같이 뭐 60%, 70%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2024년, 25년도에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 종목들을 과연 정말 충분히 향유할 정도로 또 올라갈 때는 들고 있을 자신이 있느냐 하는 거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도 참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조차도 참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30%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무조건 팝니다. 무조건 팔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되돌아보는 그렇구나.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거는 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약간 고개가 뻣뻣했던 회사들도 지금 돈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다시 이제 겸손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다들 겸손하게 만드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머니가 온다의 이혜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